조선 한양 남문 밖 큰 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장터 구석에서 떨고 있던 15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관아 창고 공역에서 무너지는 목재 더미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뒤로 친고 모인 조 씨는 은전과 집문서를 챙기더니 어린 조카를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어귀에 주막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서연은 장터 뒤편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기색을 본다는 관상쟁이 백운 노인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노인은 처음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 장터에 있을 얼굴이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의 목에 걸린 낡은 군패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군패에 새겨진 이름은 단 3글자였습니다. 서동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의 딸이란 말입니까? 그날 저녁 한양 장터에 거상 민치원의 가마 행렬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수십 명의 장정과 말들이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서 조 씨의 거짓과 탐욕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버려진 소녀 서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빚진 한 사람, 조선 장터를 뒤흔든 한 아이의 운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문 밖 큰 장터에서 동쪽으로 반 리쯤 떨어진 곳에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 이영이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살인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허름한 집 안에는 오랫동안 따뜻한 온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군졸 출신 서동윤과 그의 딸 서연, 단 둘이서 만들어 온 온기였습니다. 서동윤은 젊은 시절부터 변방 군영에서 복무한 사내였습니다. 험한 세월을 겪은 탓에 등은 굽고 머리카락은 일찍 희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왼쪽 다리는 늘 불편했습니다. 젊은 시절 상단 행렬이 도적대를 만났을 때 몸을 던져 한 젊은 상인을 구하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 뒤로 서동윤은 평생을 절뚝이며 살았지만 그 일을 후회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서동윤은 나이가 들자 군영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아 창고 공역에 이름을 올리고 장정들 틈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목재를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내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으나 서연 하나를 먹이고 입히려면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관아 창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목재 더미가 균형을 잃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일하던 장정들이 일제히 몸을 피하며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동윤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한 발이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크게 피어올랐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터 어귀의 주막 앞에서부터 상여가 나갔는데 따라 나선 사람이라곤 함께 공역을 하던 장정 몇과 이웃에 사는 노파 하나, 그리고 서연뿐이었습니다. 15살 소녀는 상여 뒤를 따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황급히 소매로 닦고 또 떨어지면 또 닦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더니 나중에는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군패를 서연이 건네받은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오치를 입힌 패였는데 오랜 세월을 몸에 지니고 다닌 탓에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모서리도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 앞면에 새겨진 이름 세 글자는 여전히 또렷하였습니다. 서동윤 쉬동윤. 서연은 그 군패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한참 동안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고모 조 씨가 나타난 것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 씨는 서동윤의 누이로 장터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집이 좋고 목소리가 컸으며 말을 할 때 항상 한숨을 앞세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알아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조 씨는 서연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오라버니가 이렇게 가셨으니 내가 무슨 수로 혼자 살아가겠느냐. 내가 거두어 주마. 고모가 있지 않으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는 초가에 눌러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조카를 거두러 온 사람답지 않게 집 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쌀독의 곡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들여다보고 서동윤이 쓰던 괴짝을 열어보고 마루 밑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마루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찾아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서동윤이 평생 조금씩 모아둔 은전 몇 냥과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의 작은 주막 하나를 차리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조 씨의 두 눈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을 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닷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조 씨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이 영문을 몰라 바라보는데 조 씨는 보자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살인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예. 보모, 이 집은 이제 내가 관리해야겠다. 집문서가 있으니 내가 처리할 일이 있느니라. 서연은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식구가 느는 것을 내 남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너도 이제 15이니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 장터에 나가면 삭실도 있고 떡 파는 아낙네 곁에서 심부름도 할 수 있을 게다. 어린 것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굶지는 않아. 말을 마친 조 씨는 더는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조 씨의 짐 속에는 서동윤의 은전과 집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삐걱. 바람에 살인문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초가, 아버지가 지피던 아궁이, 아버지가 고쳐 달았던 문짝.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목에 걸린 군패를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후 남루한 옷에 군패 하나만 목에 걸고 초가를 나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더니 어느새 한양 남문 밖 큰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남문 밖 장터는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포목전 상인은 고운 천을 펼쳐놓고 목청을 높였고, 약재를 파는 노인은 약봉지를 가지런히 늘어놓으며 지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생선 장수의 외침과 옆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뒤섞이고, 그 사이로 지게꾼들이 짐을 지고 바삐 오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는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걷어들이고 장막을 내리면 장터는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남은 것은 찬바람과 빈자리와 집더미 위를 뒹구는 나무씨뿐이었습니다. 그 쓸쓸한 자리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웅크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돌이 거린 병든 노인 그리고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장터에 흘러든 지 열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장터 한쪽 건어물 전 처마 밑에서 밤을 버텼습니다. 가게 주인이 새벽마다 쫓아내도 이튿날 밤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며칠이 지나자 귀찮은 듯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 봐야 가게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삭시를 찾아다녔습니다. 떡 파는 아낙네 옆에서 그릇을 닦고 포목전 주인 심부름으로 무거운 천 묶음을 옮기고 주막 마당을 쓸어주고 밥 한 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누가 흘린 감자 한 알이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추위는 날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늦가을에 바람이 장터를 가로질러 불어올 때면 서연의 얇은 옷 속으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더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면 어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군패를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더 추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삭시를 찾아다녔으나 허탕을 쳤습니다. 낮에 장터를 다 돌아도 얻은 것이라곤 생선 장수가 던져 준 마른 조기 대가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씹다 보니 금세 없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가 당기기 시작하는데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뒤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돌아 들어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굶주린 몸에 추위가 겹치면 이상하게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이마를 얹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의 소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허. 낮지만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창고 처마 밖 장터 끝자락 어스름 속에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에 작은 청독, 고리가 달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수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눈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을 보아온 눈처럼 그 자리에 선 채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장터에서 열흘을 지내는 동안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면 대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쫓기거나 손찌검을 당하거나 못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조금 더 서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얼굴을 보게 될 줄이야. 혼잣말인 듯 했습니다. 서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백운바이윤이었습니다. 나이는 70에 가까웠으나 걸음은 아직 단단했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장안에서 관상보기로 이름난 인물로 양반과 사랑채에서도 몰래 불려가고 큰 상단의 대방들도 은밀히 찾아오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운 노인은 화려한 자리보다 장터를 더 좋아했습니다. 관상은 꾸미지 않은 얼굴에서 읽어야 한다. 그것이 노인의 지론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상 앞에 앉은 얼굴은 꾸민 얼굴입니다. 그러나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친 얼굴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백운 노인은 평생 그런 얼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고 처마 밑에 웅크린 이 소녀의 얼굴이 노인의 발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두 뺨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찬 바람에 튼 자국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백운 노인은 천천히 눈을 좁혔습니다. 이마의 생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썹 위 인당인 당이 맑고 넓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맑음을 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으나 꺾여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의 몸은 작아졌으나 눈 속에 남아있는 무언가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노인은 평생 수만 개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얼굴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기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귀인의 기상. 노인의 가슴 속에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백운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노인은 서연의 앞에 멈추어 서더니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노인의 나이에 그 자세는 쉽지 않을 텐데 노인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느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묻는 것이다. 서연이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장터에서 열흘간 보아온 눈빛들, 귀찮음, 의심, 무관심,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사흘쯤 됩니다. 작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천에 싼 주먹밥이었습니다. 장터를 돌다 주막에서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장터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공짜가 아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을 보여주면 된다. 그게 전부다. 서연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얼굴을 읽어 온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서연은 그 눈을 보고 나서야 이 노인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노인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턱의 선.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노인의 시선이 무해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냥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서연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옷깃 사이로 끈 하나가 보였습니다. 끈 끝에 무언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였습니다. 낡고 칠이 벗겨진 패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연이 손을 들어 군패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봐도 되겠느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끈을 목에서 벗겨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백운 노인은 군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뒤집어 앞면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겨진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동윤 쉬동윤. 노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주막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주먹밥을 다 먹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군패를 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 백운 노인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지 않는 오래된 놀람이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이름을 갑자기 다시 만난 사람의 얼굴처럼. 내 아비가 서동윤이더냐? 예, 노인이 군패를 서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백운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겠느냐?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오겠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청동고리가 달린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손 안에 군패가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덜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장터의 밤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아주 작은 무언가가 그 어둠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 노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주막에서 사온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끓인 소박한 죽이었으나 서연에게는 그것이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것을 열흘 만에 배운 터였습니다. 노인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비 이야기를 해 주겠느냐? 서연이 숟가락을 든 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직 모른다. 그러니 묻는 것이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변방군영에서 군졸로 복무했던 아버지, 다리를 절뚝이며 공역에 나가던 아버지, 밤마다 서연의 머리를 빗겨 주던 아버지. 말을 이어가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죽을 한 술 더 떠넘기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은 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인을 구하다 입은 상처라고. 다만 그 상인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운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만 하셨더냐? 다른 말은 없었느냐? 예, 아버지는 그 일을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백운 노인이 민치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노인은 아직 이름을 얻기 전이었고 장터와 저자를 떠돌며 관상을 팔아 연명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단출했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관상을 보고 싶습니다. 노인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반듯했습니다. 눈 아래 관골이 살짝 솟아있어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는 상이었고 입술이 두터워 신의를 지키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인의 눈을 끈 것은 인중 위에 있는 작은 흉터였습니다. 이 흉터는 칼에 맞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붙들려 생긴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까? 젊은 상인이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도적대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몸을 던져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인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젊은 상인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 목숨이 남아있는 한 그것이 민치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민치원은 약속대로 컸습니다. 한양과 의주를 오가는 큰 상단의 대방이 되었고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운 노인도 그 이름을 장터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치원이 은인을 찾았다는 소식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창고 처마 밑에서 낡은 군패에 새겨진 이름 석자를 보았습니다. 서동윤 쉬동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예, 오늘 하루만 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느냐? 내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서연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장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민치원의 상단 사무소는 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양 안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곳으로 대문 앞에는 상단 깃발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물건을 분류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백운 노인이 대문 앞에 서자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백운이라 하면 안다. 대방께 전해다오. 문지기가 안을 힐끗 보더니 잠시 기다리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에서 종종 걸음으로 사람이 나왔습니다. 상단의 총각 존재하어 곧 대방의 곁에서
이를 돕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방께서 안으로 드시라 하십니다. 민치원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예순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앉은 자세가 반듯했고 눈빛은 젊은 시절 백운 노인이 처음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긴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으나 그 눈 속에 무언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운 어르신, 오시기 어렵다는 분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백운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대파봐. 오래전에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까? 민치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반드시 찾겠다 하였지요. 민치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깨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은인의 이름이 서동윤이었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치원은 한동안 백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그 이름을 아십니까? 백운 노인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장터 창고 뒤에서 군줄인 채 웅크려 있던 소녀. 그 소녀의 목에 걸린 낡은 군패. 군패에 새겨진 이름 석자. 그리고 소녀에게서 들은 이야기. 군졸로 살다가 공역 중에 목재 더미에 깔려 세상을 떠난 아비 이야기. 민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치원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를 구하다 다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리를 쓰시지 못했을 겁니다. 민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십 년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말이 끊겼습니다. 민치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문 밖 장터, 창고 처마 밑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고모라는 자가 재산을 가로챈 것이 사실입니까? 아이의 말이 그러합니다. 민치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각, 문 밖에서 기다리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대방. 상단 사람 5을 골라라.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자들로 예. 장터에 나갈 것이다. 조사할 것이 있다. 총각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치원이 직접 장터에 나간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오랫동안 이 사람 곁에 있어 온 터라 그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치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따뜻한 옷과 음식을 준비해 두어라. 어린 여자아이 1명 몫으로. 총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백운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민치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이 은혜는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그 아이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에 햇살이 장터 위로 고르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실 하나가 이제 막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창고 처마 밑에 앉아 군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오늘도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짐술의 바퀴 소리. 그 소란 속에서 서연만 홀로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왜 그 이름을 보고 놀랐는지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하러 떠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젯밤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놀람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 아버지. 서연은 군패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절뚝이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 다리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리 때문에 공역에서 더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재 더미를 피하지 못했는데도 서연은 그것이 때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렸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의 무게를 서연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군패가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지게꾼들이 짐을 나르고 아낙네들이 채소를 고르며 흥정을 벌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으나 사람이 많아 장터 안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고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운 노인이 오늘 아침도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사람이 올 것이다. 놀라지 마.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비가 살린 사람이다. 서연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 젊은 시절 도적대에 습격당한 상인.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고 서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자꾸 군패 쪽으로 갔습니다. 오시오스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남쪽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으나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좌판에 앉아 있던 상인들도 몸을 일으켜 목을 빼고 바라보았습니다. 가마, 행렬이었습니다. 남색 비단으로 장식한 가마 한 채가 장터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뒤로 상단 사람들이 늘어섰는데 차림새가 단정하고 걸음걸이가 반듯하였습니다. 깃발은 들지 않았으나 그 행렬의 무게감만으로도 장터 사람들은 예사 손님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저거 어느 상단이요? 글쎄, 저 가마 봐라. 보통 집 물건이 아닌데. 한양 큰 상단 아닌가? 이 장터에 웬일이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가마가 장터 한복판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민치원이 내렸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자세가 반듯하였고 도포는 수수하였으나 그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큰 상단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중후함이 있었습니다. 민치원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백운 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장터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왔습니까?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노인이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마 밑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추위에 붉어진 두 뺨.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치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아비가 나를 살렸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오래된 빚이, 오래된 미안함이, 오래된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치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먼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치원이 총각을 불렀습니다. 조 씨라는 여인에 대해 어젯밤 알아본 것을 말해라. 총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단에서 오래 일한 사람답게 조사가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예. 조 씨는 서동윤의 누이로 장터 건너편 마을에 삽니다. 서동윤이 죽은 뒤 사흘 만에 초가에 들어갔고 닷새째 되던 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 짐 속에 보자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 둘이 그것을 보았다 합니다. 그 뒤 조 씨는 장터 어기 주막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사흘 전에는 장터 어기 빈 가게를 놓고 주인과 흥정을 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전은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조 씨 남편이 술자리에서 한 말을 들었다 합니다. 오라버니가 모아둔 은전으로 주막을 차린다고 했다 합니다. 집문서도 조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아이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웃 노파가 그 모습을 보았다 합니다. 아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도 짐을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요? 조 씨였습니다. 주막 자리를 알아보러 장터에 나왔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조 씨는 살집이 좋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서다가 가마 행렬과 단정하게 서 있는 상단 사람들을 보고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민치원을 보았습니다. 조 씨는 그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무게를 느꼈는지 괜히 옷깃을 여미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치원이 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씨요? 예, 그런데요. 누구신지. 서동윤의 누이요? 조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맞습니다만 오라버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치원은 조 씨에게 직접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각에게 눈짓했습니다. 총각이 앞으로 나서며 조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동윤의 재산을 어찌하셨습니까? 은전과 집문서 말입니다. 조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뒤 조카를 거두려고 들어간 것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요? 조카를 거두셨습니까? 거두려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제 발로 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어쩌겠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총각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제 발로 나갔습니까? 이웃 노파는 아이가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하던데요. 노파가 잘못 본 것이요. 닷새 만에 짐을 싸 들고 나온 것은요. 그 짐 속에 보자기가 있었다 하는데 그건 서동윤이 모아둔 은전과 집문서가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조 씨 남편이 술자리에서 그 돈으로 주막을 차린다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 오라버니 재산이요. 내가 거두어 줬으니 쓸 권리가 있는 것 아니요? 열흘 동안 조카에게 밥 한 술이라도 주셨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문서는 서연 아이의 것입니다.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씨가 거두어 준 것은 닷새뿐이고 그 닷새도 아이를 거두기 위함이 아니라 재산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도 지게꾼들도 아낙네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을 찾았으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은 촘촘한 질문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조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오? 남의 집 일에 왜 상단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이오? 당신이 뭔데요? 민치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서동윤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조 씨가 굳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도적대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평생 다리를 절뚝이며 사셨지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은혜를 갚으려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치원이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딸이 장터 처마 밑에서 굶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누이의 주막 미천이 되었고 장터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 씨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치원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집문서를 돌려받아라. 은전도. 예. 조 씨가 닷새 동안 쓴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모두 서연 아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조 씨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직 항변을 하려는 듯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장터 사람들의 눈빛을 보자 그 말이 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조 씨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품 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총각이 앞으로 나서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치원이 몸을 돌렸습니다. 창고 처마 밑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목소리들이 오가는 동안 어느새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두 손은 가슴 앞에서 군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거나 울음을 참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치원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아비가 없었더라면 나는 수십 년 전에 도적대의 칼 아래 쓰러졌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이 상단도,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의 딸이 장터 처마 밑에서 열흘을 굶었습니다. 민치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 앞에 이를 때까지. 민치원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는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열흘을 굶주린 탓에 두 볼이 홀쭉했고 입술은 찬 바람에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추위에 튼 자국이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민치원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단 사람들도 장터 사람들도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60에 가까운 나이의 대방이 15살 남루한 소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찬 흙바닥 위에 도포 자락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치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거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대하며 그 눈빛 하나 흐트러뜨린 적 없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이 붉었습니다. 내 아비는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젊어 상단 일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의주로 가는 길목에서 도적대를 만났다. 일행이 흩어지고 나는 혼자였다. 죽는다 생각했다. 민치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때 몸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 군졸 출신의 사내였다. 나를 밀쳐 살리고 자신이 도적의 칼을 맞았다.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 그 사람이 내 아비다. 서연은 두 손으로 군패를 쥔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찾았다. 이름도 몰랐다. 얼굴만 기억했다. 수십 년을 찾았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민치원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장터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소매로 닦으려 했으나 손이 군패를 쥐고 있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민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살렸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은혜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것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렸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끝낼 수 없다. 민치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 내 아비 대신 내게. 서연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열흘 동안 장터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추위도 굶주림도 고모 조씨의 냉담함도 혼자 견뎌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나면 소매로 황급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이 살아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군패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은전도 집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일. 그 일이 수십 년을 흘러 지금 이 자리에서 딸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민치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공력에 나가면서도 힘드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그게 때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아버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민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 아비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다. 빚을 갚는 것이다.
내 아비가 내게 빌려준 목숨 하나를 이제 내게 돌려주는 것이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 노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야말로 입을 다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관상은 얼굴에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연에서 있는 것이었다. 장터에서 그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노인은 귀인의 기상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귀함이 재물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살린 목숨 하나가 수십 년을 돌아 딸에게 닿아오는 것. 그 인연의 무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치원의 상단 사무소 안채였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으나 열흘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국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온기를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치원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문서는 돌려받았으니 내 집은 내 것이다. 다만 혼자 살기에는 아직 어리니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면 그리 하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서연이 잠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은 읽습니다. 그렇다면 더 배워라. 글과 셈을 익히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상단에도 글 읽고 셈 밝은 사람이 필요하다. 서연은 민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바닥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살렸듯이 이 사람도 아무 대가 없이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물러가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군패를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칠이 벗겨진 패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몸에 있었고 열흘 동안 서연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서동윤 쉬동윤. 서연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은전도 집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일. 그것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을 돌아 딸에게 닿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절뚝이며 걸었던 그 걸음걸음이 이제야 어디에 닿았는지를 서연은 알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군패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는 여느 때처럼 등불이 켜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막에서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찬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장터의 불빛들은 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고 처마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열흘 동안 웅크려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백운 노인은 그 자리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청동고리 소리가 장터 안으로 멀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어진 것이 끊어지지 않고 먼 곳까지 닿는 일.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오래된 인연의 끝이 어디에 닿는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을. 이것이 조선 후기 한양 남문 밖 큰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젊은 시절 몸을 던져 사람을 살리고 평생을 절뚝이며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그가 남긴 딸이 장터에서 떨고 있을 때 수십 년 전의 인연이 돌아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운 일.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밥상머리에서 서동윤이라는 이름과 함께